1993년 세계무역센터 지하주차장에 자동차 폭탄을 설치해 천문학적인 피해와 함께 6명을 숨지게 해 징역 240년을 선고받은 람지 유세프. 2013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사제 폭탄을 터뜨려 3명의 사망자와 200명가량의 부상자를 내 사형을 선고받은 주아르 차르나 예프. 2017년 할로윈 뉴욕에서 트럭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8명의 목숨을 빼앗아 종신형과 징역 260년을 동시에 선고받은 세이플로 사이포브. 이들은 모두 깨끗한 지옥에 수감 중입니다. 미국 내에는 현재 약 200만 명의 수감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전 세계 수감자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수많은 수감자들을 가두기 위해 미국에는 1566개의 주교도소, 1323개의 청소년 교정시설, 142개의 이민자 구금시설, 98개의 연방교도소 등 엄청난 숫자의 수감시설들이 건설되어 있죠. 이 중 연방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이 수감되는 연방교도소에는 총 5개의 보안 등급이 존재합니다. 최소 보안 등급, 일명 캠프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중에서도 폭력 경력이 없으며 죄의 질이 낮고 탈출 위험이 없는 화이트 칼라들이 수감되는데요. 수감자에 비해 교도 간의 수가 적으며 기숙사형 주택에 탈출 방지용 펜스가 아예 없는 교도소도 존재하지만 이곳의 수감자들은 탈옥은커녕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교도소는 재활 프로그램과 치료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수감자들을 교화하여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낮은 보안 등급, 2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중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을 위한 이곳은 여전히 기숙사형 주택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중 펜스로서 탈출을 방지해두고 있는데요. 교도소는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무사히 교화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돕죠. 중간 보안 등급, 폭력 범죄, 조직 범죄를 일으킨 질 나쁜 범죄자들은 탈출 위험성이 높기에 중간 보안 등급 교도소는 전자 감지 시스템이 있는 이중 울타리에 더불어 많은 수의 교도관들을 두고 있습니다. 2인, 3인 혹은 4인에서 12인실의 감방에 수감되며 이들은 가족을 면회할 때마다 신체 수색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을 철저히 통제하려 노력하며 교도소의 분위기에 따라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매우 위험한 곳이 존재하죠. 높은 보안 등급, 사실상 교화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중범죄자들은 수감된 후에도 탈옥, 폭력 등의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기 일쑤입니다. 높은 보안 등급 교도소는 수많은 교도관들과 강력한 탈옥 방지책을 세워두었으며 수감자들은 1인 혹은 2인실에 수감되는데요. 그럼에도 이곳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도 다수 존재하는 판국이죠. 행정 보안 등급,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형태와 규모로 운영되는 교도소가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 보안 등급 교도소 중 하나인 연방의료센터는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의학적 문제가 있어 일반 교도소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수감자를 위한 교도소이며 이곳에 수감된 사람들은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행정 보안 등급 교도소 중에는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영구히 완벽하게 격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도 존재하죠. 한화 18조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을 보유해 한때 세계 1000대 부자 안에 들기까지 했던 시날로와 카르텔 보스 엘 차포, 하버드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를 졸업하고 24세의 나이에 UC 버클리대 수학 교수로 임명되었을 정도의 높은 지능을 활용해 무려 17년간 경찰의 수사를 피해 범죄를 저지른 시어도어 카진스키 등의 거물들이 수감되었던 ADX 플로렌스가 바로 그곳입니다. 1934년 탈출이 불가능한 교도소를 목표로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의 외딴 섬에 설립된 알카트라즈는 깎아지는 듯한 수십 미터의 절벽과 바닷속에 우글거리는 상어떼를 자랑하는 천혜의 요새였는데요. 그러나 인간의 근성은 상상 그 이상이었죠. 알카트라즈에서는 14차례의 탈옥이 발생했으며 그중 5명은 행방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1994년 ADX 플로렌스를 건설한 미국 정부는 결코 탈출할 수 없는 교도소를 위한 철저한 설계를 적용했는데요. 그 결과 로키 산맥의 알카트라즈라는 별명이 붙게 된 플로렌스 교도소는 자신의 선배와는 차원이 다른 보안을 자랑하고 있죠. 플로렌스 교도소를 탈출하는 것은 어째서 불가능한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을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중범죄를 저질러 ADX 플로렌스의 수감이 결정된 죄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수갑이 채워진 채 교도관들의 손에 의해 여러분은 어딘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윽고 안대와 귀막에 수갑이 제거된 당신은 눈앞에 펼쳐진 아주 청결한 하얀 방을 마주하게 되죠.
이 가로 2m, 세로 3.5m의 콘크리트 독방에서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보내게 될 겁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침대와 책상, 의자는 바닥과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데요. 이는 가구를 파손해 무기나 탈출용 도구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변기 뒤에 물탱크를 싱크대 및 급수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스테인리스 변기가 이 작은 방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으며, 맞은편에는 북박이식으로 고정된 샤워기가 존재합니다. 샤워기와 세면대는 모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어 물난리를 일으켜 탈출을 도모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는데요. 거울은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 깨진 유리 조각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출입구는 철창, 철문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10cm, 세로 120cm 크기의 창문은 교도소 안뜰 방향으로 나 있으며 하늘과 지붕만 보이도록 설계되어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요. 반입이 허가된 일부 도서류와 더불어 유일한 오락거리인 흑백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교도소 측이 사전에 녹화해둔 교육방송과 종교방송만을 시청할 수 있죠. 독방 안을 포함한 교도소 전체는 사각지대 없이 CCTV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교도관이 감시합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지 몇 시간 정도 지나면 식사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일반적인 교도소라면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하게 되지만 ADX 플로렌스는 수감자들이 외부로 나와 타인과 접촉할 기회를 결코 허락하지 않죠. 모든 식사는 교도관이 직접 방 안으로 가져다 줍니다. 방에서 나오는 것은 일주일에 단 5시간만이 허용되는데요. 외출 시간이 되면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 뒤 3명의 교도관이 당신을 데리고 또 다른 콘크리트 방으로 이동하죠. 앞으로 10걸음, 원을 그리면서는 31걸음만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공간에서 오로지 걷기 운동만이 허용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교도관들은 결코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당신을 무시하여 그 어떠한 사회적 교류도 용납치 않는데요. 이런 생활을 개월에서 연 단위로 지속하게 된 수감자들은 대부분 미쳐버린다고 하죠. 벽이나 거울을 보고 대화를 하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비명을 지르거나 심지어는 소변이나 대변을 아무데나 보는 등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도관들이 이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해주지는 않는데요. 단지 정도가 너무 심해질 경우 기동대를 출동시켜 전신 구속복을 입힌 후 조명이 없는 암실에 집어넣거나 혹은 두들겨 팬 후 기둥에 묶어놓을 뿐이죠. 만약 정말 당신이 천년에 한 번 나올 법한 탈옥의 귀재여서 독방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안타깝게도 ADX 플로렌스에는 수많은 동작 감지기 센서와 1400여 개에 달하는 원격 제어 강철문이 존재하는데요. 독방 내 CCTV에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교도관은 그 즉시 패닉 버튼을 작동시켜 시설의 모든 격벽과 차단용 강철문을 닫아버리죠. 만약 CCTV를 감시하는 교도관들이 다 함께 기절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플로렌스 교도소는 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넓이를 자랑하며 무장된 경비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는데요. 또 3.7m 높이의 전기 철조망과 더불어 땅 곳곳에 압력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마법의 빗자루와 투명 망토를 지닌 것이 아닌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죠. 심지어 전기 철조망은 지상이 아닌 지하 깊숙한 곳까지 매설되어 있어 땅을 파서 탈출하는 것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플로렌스 교도소의 철저한 보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수감자가 사망할 경우 죽음을 가장해 외부로 나갈 수도 있다는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시체는 무조건 교도소 내에서 화장 처리하죠. 이토록 무자비한 정책에 반발해 몇몇 수감자가 수정헌법 제8조를 근거로 죄수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플로렌스 교도소는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사회적 교류만을 박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지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탈출하는 데 성공한 수감자는 지금까지 단 8명에 불과한데요. 놀랍도록 청결하지만 끔찍하도록 조용한 플로렌스의 외딴 섬은 오늘도 악인들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격리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22년 기준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약 5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범죄자들은 교도소를 흔히 학교라는 은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과 단체 생활을 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거나 혹은 새로운 범죄 노하우를 서로 주고받으며 공부한다는 점이 학교와 몹시 흡사한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교도소와 학교의 공통점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죠.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좋은 곳으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처럼 교도소 역시 수용생활과 태도, 교육 및 작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적에 따라 더 편안한 곳으로 이감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 역시도 학교와 비슷한데요. 학교가 진학이라는 목표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는 한편 우수한 재원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처럼 교도소 역시 이감이라는 목표를 통해 수용자들의 협조성을 높이고 모범수들에게 여러 기술을 가르치고 면회와 통화 기회를 늘림으로써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해당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이 세분화된 여러 학교들을 설립해 둔 것과 같이 교도소 또한 시설 등급을 나눠 수용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은 입소 시 범죄에 관련된 사항, 과거 범죄 내역, 도주 또는 위반 내역 등의 요소를 고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초기에 부여받은 등급에 따른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형기가 일정 시점에 다다랐을 때 지표 등급 재분류 기회를 얻게 되죠. 등급에 따른 교도소 처우는 극과 극 수준으로 차이가 나 많은 재소자들은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재분류를 위해 꾹 참는가 하면 몇만 원밖에 되지 않은 월급을 받으며 공장에 꼬박꼬박 출근합니다. 더 낮은 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는 점수를 채웠더라도 분란을 일으켜 징벌을 받으면 헛고생이 되는 데다 추력이라 부르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점수를 받기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등급은 한 번에 무조건 한 단계씩만 바꿀 수 있기에 기회를 놓치는 순간 몇 개월 혹은 몇 년간의 인생이 매우 고달파진다고 하죠. 지금부터는 분류 지표를 통해 각 등급에 따른 범죄자가 수감되는 교도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세 남성, 우발적으로 상대를 폭행, 초범인 정과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음. S1급을 받게 된 범죄자는 비교적 쾌적한 수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S1급을 받을 정도로 죄질이 경미한 초범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으므로 재분류를 통해 엄격히 선발된 모범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국내에서는 1988년 설립된 천안개방교도소와 소망교도소가 이에 해당되며 이 중 천안개방교도소는 최근 여성 수용자 시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교도소들은 초기에 낮은 등급을 받은 재소자 중에서도 형기의 6분의 5 이상이 경과되어 곧 석방 혹은 가석방을 앞두고 있으며 수용 생활 태도가 몹시 우수한 것은 물론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은 모범수 중에 모범수들이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1.9%의 재소자들이 이 등급에 해당된다고 하죠. S1급 교도소들은 나름 호화롭다고 해도 될 정도의 여러 시설과 각종 편의들을 재소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천안개방교도소의 경우에는 철창, 감시탑이 존재하지 않아 재소자들에게 사회에서 격리되었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데요. S1급 교도소에서는 깨끗한 방 안의 침대에서 잠을 잘 수도 있죠. 다른 교도소들과 달리 투명 플라스틱 격벽 등으로 가로막히지 않은 개방된 공간에서 하루 한 번 면회, 접견을 할 수도 있으며 한 달에 정해진 횟수만큼 외부인과 통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문을 잠궈두지 않기 때문에 시설 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 플라스틱 수저가 아닌 쇠로 된 수저로 식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기까지 하죠. S1급 교도소는 사회생활 체험관 등 각종 사회 적응시설을 통해 재소자가 형기가 끝났을 때의 준비를 차근차근 하도록 돕고 전문적인 외부 기업체를 통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두어 재소자들이 추후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29세 남성,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초범인 정과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음. 완화 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S2급 교도소는 제법 쾌적하면서도 편안한 생활을 재소자들에게 제공하는데요. S1급만큼의 편의가 제공되진 않지만 숨통이 트일 정도의 자유 정도는 누릴 수 있죠. 여러 명의 재소자들이 함께 생활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데다 여러 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혼거실보다 독거실의 비율이 더 높으며 재소자가 원하는 방의 종류를 고를 수 있도록 의견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방 안은 온돌이 놓여 있어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할 수 있고 수용동의 외벽은 담장 대신 건물로 둘러싸 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교도소 밖의 복지시설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어 사회의 공기를 마시는 것도 가능하죠. 면회는 한 달에 6번, 전화는 3번 허용되어 외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직업훈련의 기회도 다양해 집중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조리사 자격증 등의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손에 넣는 것도 가능한데요. 실형을 받은 초범 중에서도 교도소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과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과실범 혹은 경제사범 등이 이곳에 주로 수감되죠. 대표적으로는 뇌물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해당됩니다. S2 등급을 받은 수감자들은 가석방 대상에 오를 시기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역시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가장 선호하는 등급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S2급 교도소로는 서울 남부교도소, 여주교도소, 영월교도소가 존재하며 35.3%의 재소자가 해당 등급의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34세 남성,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끝에 우발적으로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사용, 상대에게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상해를 입힘. 고등학생 시절부터 전과가 존재하는 전과 사범으로 집행유예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음. 도주 우려가 있으며 죄를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징역 4년을 선고함. 42.6%의 재소자가 수감 중인 일반 경비 처우급 S3급 교도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도소에 해당하는데요. 교도소마다 각각의 시설 차이는 존재하지만 보통 7평 정도의 공간에서 7에서 9명이 생활하는 혼거방으로 구성되어 있죠. 독거실은 집중관리 대상만이 사용 가능하며 흔히들 알고 있는 독방의 의미로 활용됩니다. 접견은 한 달에 5번 가능하며 전화는 금지되는데요. 운이 좋다면 2006년 개소된 포항교도소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지만 많은 S3급 교도소는 지어진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해 재소자들에게 불쾌한 경험을 야기하죠. 공주교도소는 무려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에 개청되었으며 1978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되어 약 46년가량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또 안양교도소는 1963년 지어진 이래 그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교도소가 지어질 무렵까지만 해도 벽지에 불과했던 안양이 크게 발전하며 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서도 감시탑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흉물이 되어버려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빗발치고 있죠. 자신이 사는 지역에 중범죄자들이 수용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기에 교도소 이전 역시도 수많은 반대에 밀려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도소를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하는 것 또한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의미하기에 진행이 여의치 않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안양교도소를 포함한 S3급 교도소들의 재소자들은 충격적일 정도로 부실하고 낙후된 시설에 등급 재분류만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신세죠. 난방은 온돌 대신 복도에 비치된 라디에이터에 의지하는데 당연하게도 겨울에는 냉기를 온몸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름철에는 벽걸이 선풍기 몇 대로 더위를 버텨야 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기한 이유로 교도소가 부족해 수용률이 110%를 돌파, 1인당 0.4평이 불과한 공간에 수용된 재소자들도 있는 실정이죠. 이는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최소 수용 면적인 0.78평에 못 미치는 넓이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더해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가라는 국민 감정이 맞물려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S3급 교도소에 수감되었거나 수감된 범죄자들의 면면을 보면 굳이 돈을 들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추악한 행위를 저질러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영욱,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무기징역수 이영하, 2023년 8월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한 무차별 살인을 벌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 전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들었던 희대의 양마 조두순, 이들이 최대한 커다란 고통을 받으면 하는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 인식은 재소자들에게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중이죠. 열악한 시설과 지독한 과밀화에 시달리는 재소자들은 예민해져 서로 싸움과 다툼을 벌이기 일쑤이며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교도관들 역시도 매일매일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30세 남성, 계획적으로 타인의 가택에 침입해 흉기로 일가족을 살해 후 증거인멸을 시도, 3일간 도주한 끝에 검거됨. 중학교 시절 경범죄로 경찰에 입건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특별한 범죄 이력은 없으나 반성은커녕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재범 가능성이 너무나 높으며 죄질이 좋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함.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되는 S4급 중경비 처우급 교도소는 일반적인 재소자들과 궤를 달리하는 흉악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곳인데요. 전체 재소자 중 8.4%에 해당되는 이들의 유형은 주로 다음과 같죠. 다수의 전과를 보유한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상습 범죄자, 증거인멸, 도주, 탈옥 등을 시도해 엄중한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재소자, 타 교도소에서 심각한 불화 사태를 일으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재소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역대급 흉악범 중에서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자, 대표적으로는 다음의 범죄자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여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조각낸 오원춘, 3년간의 스토킹으로 징역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살인을 한 전주환, 13살 여아에게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짓을 저지른 후 물탱크에 유기한 김길태, 국내에서 유일하게 2등급의 재소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일명 청송교도소는 타국의 최고 등급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여러 보안장치로 만일의 사태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산과 강이 둘러싼 천혜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탈출 루트를 교도소 출입구로 한정하는 한편 6m에 육박하는 담벼락에 철조망과 센서, 적외선 감시망을 100개 설치해 두었는데요. 교도관 역시 넉넉하게 배치해 두어 소요 사태 발생에 대비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소자들이 집단으로 폭동을 일으켜 교도관들을 무력화하고 단체 행동을 개시한다는 최악의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교도소 근처에 주둔한 제50보병사단 예하 청송대대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교도관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을 사단에 알리는 즉시 급파된 5분 대기조를 뒤따라 완전 무장한 육군 한 개 대대가 교도소 내에 진입하도록 되어 있죠. 이제껏 청송교도소에서 탈옥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으며 죄질이 불량한 자들은 이곳에서 평생을 보낼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내부 생활 역시도 극도로 강력한 감시체계와 사회적 교류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문제 소지를 완전 봉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최소한의 시설만이 갖춰진 이 평 규모의 독방에는 24시간 가동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지옥행을 통해 감옥을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옷걸이나 탁자 따위의 물건도 두지 않죠. 혹시나 재소자들이 벽을 사이에 두고 소통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방 사이사이에 빈방을 두는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당연하게도 전화나 면회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루 24시간 중 단 1시간만 외출이 허용되는데요. 수갑을 채워 신체를 구속한 후 2명의 교도관을 대동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6평짜리 독실로 이동해 스트레칭 정도를 할 수 있죠. 콘크리트 벽은 결코 외부를 볼 수 없도록 높이 세워져 있으며 재소자에게 허용된 것은 오로지 하늘을 보는 것뿐입니다. 내노라 하는 흉악범들도 이곳에서는 정신 이상을 호소하며 힘겨워하기 일쑤인데요. 그러나 교도관들이 이들을 배려해줄 이유는 전혀 없죠. 물론 모든 흉악 범죄자가 청송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수들은 사형집행이 가능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데요. 2023년 사형집행시설 점검 결과 실질적으로 사형집행이 가능한 곳이 서울구치소 한 곳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유영철을 비롯한 사형수들이 이곳으로 이감되었죠. 과거 사형집행시설이 작동했던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들 역시 순차적으로 이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점은 어떻게든 더 나은 환경을 얻어내기 위해 재소자들이 툭하면 교도관들을 고소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 수용 면적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소자가 당연히 승소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교도관들을 괴롭히고 있는 판국이죠. 이 때문에 2023년 기준 재소자 1인당 연수용비는 3,100만 원에 도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을 넘어선 상태이며 수많은 교도관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완만히 상승하며 가뜩이나 부족한 여성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가 극히 심각해지고 있기도 한데요. 남자였다면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범죄자도 등급 구별 없이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되기 때문에 현재 재소자들은 6평 방 안에 11명이 누워있으면 팔다리도 펼 수 없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죠.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기한 후 끔찍한 짓을 저질러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받은 김모양과 박모양, 가평 계곡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 전 남편을 죽여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무기징역수 고유정,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족과 지인 11명을 중퇴, 사망에 빠뜨린 엄인숙, 너무나 악독한 이들이 하는 주장인 만큼 이들의 처우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이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극심한 고통에 이르게 하고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까지 한 이들이 편안함을 갈구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냐 하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죄질이 중하지 않은 재소자들은 앞서 설명했듯 나름 쾌적한 수감 생활을 누리는 중이기에 재소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더욱 요원해 보이죠. 큰 죄는 단 한 번으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전에 범했던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교도관이 폭행하는 것은 러시아에서는 일상에 가깝습니다. 독립언론 프로액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러시아 전 지역의 90%에서 교도관에 의한 수감자 고문 행위가 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러시아가 패배하자 교도관들이 분풀이 삼아 수감자들에게 최루탄, 전기 충격기 등을 사용했던 일과 입소 절차 중 하나인 신체 수색을 거부한 로만 사리체프가 교도소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구타로 인해 사망했던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죠. 이토록 만연한 가혹 행위에도 불구하고 BBC가 같은 시기에 법원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교도관은 단 41명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절반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묵인하고 있는 건데요. 그곳에서는 지금도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1773년 푸가초프의 난을 진압한 러시아 제국이 반란군들을 수용하기 위해 오렌부르크의 대초원에 건설한 커다란 감옥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죄수들을 받아들이고 또 내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교도소였는데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의 정서 제1조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지 아니하며 집행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던 1996년 유럽평의회에 가입한 러시아가 협약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게 되죠. 곧이어 1999년 2월 2일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배심원 재판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사형 선고를 금지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 기존의 사형수들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수로 전환할 것을 판결합니다. 그 결과 몇 년 전이었다면 즉각 사형이 집행되어도 모자랐을 흉악범들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기 위한 특수시설이 요구되었는데요. 오렌부르크주 러시아 연방교정청 관할 제6교도소를 낙점한 러시아 정부는 각종 프로토콜과 내부 시설들을 철저히 개편, 개조했죠. 그렇게 러시아 최악의 교도소가 탄생하게 됩니다. 건물 외부에 돌고래 조형물에서 따온 흑돌고래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곳은 앞서 설명했듯 과거라면 100%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극악한 범죄자들만이 수감되는데요. 흑돌고래 교도소에 수감된 700명의 죄수가 살해한 사람의 숫자를 모두 합치면 무려 3,500명에 달할 정도죠. 더 끔찍한 점은 이들이 단순한 살인 따위로 잡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구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그 집 부인이 그걸 만두로 만들어 본인 아이들한테도 먹였어요. 이 근처에는 캥거루가 없으니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죠. 블라디미르 니콜라이예프, 자신의 범죄 행각을 즐거운 듯이 웃으며 늘어놓는 이 남자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돈이 부족하면 강도를 저지르고 감옥에 다녀오기를 반복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강도 동료를 때려 죽이고 말았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니콜라이예프는 동료의 시신을 이용해 배를 채우고 돈을 벌고자 했죠. 제법 요리 실력이 있었던 그는 가공한 동료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한 뒤 남은 고기는 이웃들에게 캥거루 고기라며 전해주었습니다. 생전 캥거루를 먹어볼 일이 없었던 이웃들은 의심 없이 고기를 먹었고 그 모습을 보고 완전 범죄를 확신한 니콜라이예프는 시장에 남은 고기를 내다 팔아 술값을 충당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고기를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그는 이번엔 캥거루가 아닌 사이가 고기를 얻었다며 이웃들에게 일부를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고기를 먹어본 이웃 중 한 명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냥고기와 뭔가 맛이 다르다는 점을 꺼림칙하게 여기게 됩니다. 평소 니콜라이예프의 행적을 수상쩍게 생각하기도 했던 이웃이 남은 고기를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 고기의 정체가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그 결과 사형을 선고받은 니콜라이예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무기징역수로 신분이 바뀌며 흑돌고래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죠. 다른 수감자들 역시 니콜라이예프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한 자들 투성입니다. 83명이 넘는 사람을 강제로 범한 후 난도질에 살해한 앙가르스크의 늑대 인간 미하일 포프코프, 3명의 소녀와 2명의 청년을 이유 없이 살해한 후 올가강에 유기한 드라큘라의 상속자 블라디미르 드라가네르 등의 흉악범들조차 이곳에서는 그저 수감자의 일원 중 한 명일 뿐인데요.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 그 행위에서 즐거움을 얻는 쾌락살인마,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마, 한 자릿수 나이의 아이들이 아니면 욕구를 해소할 수 없는 정신 이상자가 모조리 융합된 형태의 괴물들이 득식을 거리죠. 단 수감자 중 여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여성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없으며 최고 형량이 25년에 그치기 때문인데요.
이는 러시아가 가진 역사와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과 동시에 특유의 가부장적 문화가 결합된 결과이죠. 무조건 여성에게 대중교통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이 문화로 굳어져 있으면서도 상이하지 않은 가정폭력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뼈만 부러지지 않았다면 벌금이나 15일 구류 처분 정도로 그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마초 문화에서 기인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 기준은 대상이 아무리 잔혹한 범죄자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요. 11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살인을 시작해 자신의 남편을 포함한 총 11명의 희생자를 낳고 그 과정에서 식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일명 바바야가 타마라 삼소노바 또한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죠. 비록 흑돌고래 교도소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흉악 범죄자들이 갇힌 러시아 교도소의 일상은 검은 독수리 교도소를 다룬 다큐멘터리 더 컨뎀드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 교도소는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2019년 폐쇄되었지만 슈퍼맥스 등급의 최고 보안 교도소로서 러시아의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수감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는데요. 그 일상은 하나하나가 죄수의 인권과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오전 6시 기상종이 울림과 동시에 교도관들이 망치로 작은 창문의 철창을 두들김으로써 죄수들은 잠에서 깨어나는데요.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간 교도관들은 방 곳곳을 검사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죠. 죄수들은 언제라도 교도관의 손짓에 따라 옷을 모조리 벗고 검사에 응해야만 합니다. Сидел в больших камерах один. И как бы, не мог сидеть там, не увозил. Рот себе зашивал, там вены скрывал. Короче, и меня на дурдом увозил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2인실에 적합하지 않은 몇몇 죄수들은 1.5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되는데요. 모든 방들은 24시간 CCTV로 감시되며 15분 간격으로 교도관들이 의도적으로 인기척을 내며 복도를 돌아다니죠. 기상한 즉시 빨래와 방 청소를 마친 수감자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식사를 시작합니다. 식사의 종류는 물, 빵, 수프밖에 없으며 오로지 수감 인원들의 목숨을 붙여넣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조되는 만큼 맛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준인데요. 식사를 거부하는 건 역시 허용되지 않아 독방에 수감된 죄수라 하더라도 강제로 음식을 밀어넣은 후 어떻게든 배를 채우도록 만들죠.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약 1시간 동안 간단한 개인정비 시간이 허용됩니다. 이 시간 동안 수감자들은 면도를 하거나 물을 끓여 커피나 차를 마시거나 유일한 말동무인 감방 동료와 대화를 나눌 수 있죠. Нам внушали и воспитывали, что ува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женскому полу. К старшим, да. чтобы вставать, уступать свое место. В трамвае едешь, ты не позволишь себе сидеть, если старушка Или стоит. какую-то тяжесть несет там. Да. Взял, помог там. 이들은 연쇄 살인 및 강간을 저질러 이곳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가 되면 시설 내의 모든 죄수들은 아침 점호를 위해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Внимание, колония! Раз! Два! 감시탑의 군인들은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언제든지 사살이 가능하도록 실탄이 장전된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수감자가 허튼 짓을 하는 순간 잘 훈련된 맹견의 송곳니와 총알이 그들의 몸을 꿰뚫게 되죠. 교도관들은 눈앞의 죄수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만일의 상황에도 망설임 따위는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수감자들을 오래오래 살려두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교도소의 목표 중 하나이기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인원은 아침 점호 중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오전 9시가 되면 교도소 내 의료진이 수감자를 검사해 환자를 분류하죠. 오전 10시 분류된 환자들은 의료실로 이동해 처치를 받습니다. 모범수의 경우 이 시간을 이용해 짧게나마 산책이 가능한데요. 두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산책방으로 이동한 모범수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협소한 공간에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죠. 하루에 1시간 30분 혼자만의 공간에서 하늘을 보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짧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교도관에게 순순히 협조하는 편입니다. 만약 이것마저 박탈당한다면 그들은 미쳐버리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감방 안에서 운동을 하는 건 역시 모범수만의 특권이죠. 만약 일반적인 수감자가 운동을 했다가는 그 즉시 교도관에게 옆구리를 걷어차이게 될 것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죄수들은 작업에 투입되는데요. 이곳에서 한자리에 만나게 되는 죄수들 사이에는 은근한 기싸움과 계급이 존재하죠.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곧 이들의 지위이자 권력이 됩니다. 안드레이 리비제프, 교도소에서 어느덧 16년째를 맞은 이 남자는 갱단 소속으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중 하나는 어린 소녀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살해한 것이었죠. 교도소에서 어린 소녀 혹은 소년을 강제로 범한 죄수들은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합니다. 이들은 다른 죄수들이 꺼려하는 변기나 막사 청소를 도맡아야만 하는데요. Насилие, разврат, там этот педофилов, это куча целых стала. Я бы их сам уничтожил. Вот выпустили бы меня на свободу, сказали, что это. Будешь народным мстителем, педофилов давить, я бы сказал, буду. Такая фигня. Согласился. 갱단 출신의 흉악범죄자 막심의 말을 통해 교도소의 최하위 계층이 다른 죄수들에게 어떤 대접과 위협을 받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죠. 오후 1시부터 30분가량의 식사 시간을 가지는 죄수들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다시 작업에 투입됩니다. 오후 6시부터 40분간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짧게나마 샤워를 할 수 있는데요. 오후 10시가 되면 교도소 내 모든 불빛이 꺼지고 수감자들은 침대에 누워 수면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죠. 물론 그마저도 편안하진 않습니다. 낮에도 영하 20에서 30도를 넘나들며 밤에는 최대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담요 한 장 정도가 전부일 정도로 방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인데요. 약간의 반항적인 태도에도 곧바로 주먹이나 발길질이 날아오기에 이에 대해 항의하는 죄수는 없죠. На воле я даже вот, честно скажу, не задумываюсь об этом. И куда вот мне идти? Я-то сам не знаю, куда мне сейчас идти. Как бы вам сказать, то, что я уже в эту жизнь как бы впился, она для меня как бы второй дом. Я как-то уже привык к ней.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을 마친 수감자들도 많습니다. 종신형 수감자들에게는 1년에 2번 4시간의 물리적 접촉을 배제한 가족면회가 허용되는데요. 물론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수시간을 차로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외딴 장소를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만나러 올 열의가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남아있다면 말이죠. 면회조차 오기 힘들 정도로 교도소가 외진 곳에 위치하는 이유는 죄수들의 탈출 확률을 0%에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에 하나 엄중한 감시를 뚫고 교도소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결과는 참혹할 뿐인데요. 사냥개에게 몸 이것저것을 물리고 교도관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은 뒤 다시 교도소로 잡혀오게 되는 죄수들이 가장 운이 좋은 케이스일 정도이죠. Я, Дадашев Субхан, являюсь начальником Федерального казен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исправительной колонии номер 56. Я могу смело сказать, чт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нашем подразделении, в колонии, то есть невинно осужденных нет. Все они виноваты. Я никого не жалею. Для меня только смертная казнь.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의 처우에 대해 결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교도소장 다다세프 수안의 말처럼 이들은 교화 가능성이 단 1%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Потому что выпусти меня сейчас на свободу, я вижу, как красиво люди живут, да? И мне тоже охота быть красиво жить. Я никогда не работал. Ага, это плохо лежит, сворую. Там, или выпил, там не сдержался, убил опять кого-то. Ведь раз убил, значит, второй раз убьешь. 수감자들 역시 자신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전쟁이 장기화되며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는 죄수들로 구성된 형벌 부대를 여럿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복무 시 사면이라는 달콤한 조건으로 죄수들을 꼬드긴 후 생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격렬한 최전방으로 보내버리는 건데요. 이 소식을 들은 안가레스크의 늑대인간 미하일 포프코프 같은 흑돌고래 교도소의 흉악범들이 자신들도 형벌 부대에 들어가 전쟁을 돕겠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이들의 참전만큼은 결코 허락하지 않고 있죠. 2024년에는 여성 죄수들까지 형벌 부대에 투입할 정도로 병력 부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판국임에도 러시아군의 단호한 태도는 바뀌지 않는 중입니다. Каждый человек рождается с определенны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И я, например, я считаю так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что я родился с преступны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전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들같이 통제되지 않는 쾌락 살인마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인간과 닮은 것은 오로지 겉모습뿐인 이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삭발을 하고 흰색 반바지를 입은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수백, 수천 명의 남자들. 헌법적 권리가 정지된 이들에게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락되는 것은 신속한 행동과 철저한 복종뿐인데요. 이곳은 센트로 데 콘피나미엔토 델 테로리스모, 일명 C콧, 수용인원 4만 명을 자랑하는 지구상 최대의 감옥이죠. 엘살바도르.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작은 국가인 이곳은 대부분의 지표가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단 하나만큼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 범죄율이었는데요.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5.2건에 달하는 압도적인 이 수치는 엘살바도르의 불안한 치안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더더욱 끔찍한 것은 전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함부로 대중교통을 타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야 할 때에는 최대한 큰 길로만 다니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이 정도로 높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전 국토를 지배하고 있는 갱단에 있었는데요. 엘살바도르의 인구는 대략 650만 명 정도죠. 그런데 엘살바도르 갱단의 양대 산맥인 미라살바트루차와 바리오 18의 조직원은 무려 6만여 명에 달합니다. 군속 갱단 역시 무수히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의 1% 이상이 갱단에 소속되어 있는 셈인데요. 엘살바도르가 이런 지역도가 된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죠. 미국이 지원하는 정부와 소련이 지원하는 좌익 게릴라,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 해방 전선 간의 내전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된 내전은 소련이 붕괴한 다음해인 1992년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약 8만 명의 사망자와 105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하며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는데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된 엘살바도르는 자연스레 범죄에 손을 대기 쉬운 환경으로 전락했죠. 커피 벨트, 북위 25도에서 남위 25도 사이를 뜻하는 해당 지역은 기후 특성상 커피 재배에 안성맞춤인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나무도 아주 잘 자라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엘살바도르인들이 큰돈을 만지기 위해 약을 만지는 갱단에 가입했으며 월급이 적은 공무원들과 경찰마저 갱단에 포섭되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난화가 심화되며 흉년이 지속되었습니다. 가난에 지친 소년과 청년들이 계속해서 갱단에 유입되었고 그 결과가 전 국민의 1%가 갱단원이라는 현세의 지옥이었던 것인데요.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이브 부켈레라는 정치인이 등장했죠. 부유한 사업가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는 20세의 나이에 마케팅 회사를 설립한 젊은 CEO였습니다. 내전 이후 게릴라에서 정식 정당이 된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 해방 전선의 대선 캠페인을 의뢰받은 그는 2009년 마우리시오 푸네스를 79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데요. 이를 계기로 당과 끈끈한 인연을 맺은 부켈레는 2012년 공식적으로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 해방 전선에 입당, 곧바로 작은 소도시인 누에보 쿠스카틀란의 시장 선거에 출마했죠. 당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최연소 시장 자리에 오르게 된 그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엘살바도르에서 너무나도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세금을 빼돌리기는커녕 학교에 다닐 돈이 없는 학생들이 갱단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 도시발전 프로젝트를 개시한 것인데요. 해당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유엔 본부에서 연설까지 하게 된 부켈레는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2015년 5월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의 시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수도의 범죄율을 줄이는 것을 제1목표로 삼은 그는 2016년 1월 모든 골목에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발표, 4개월 만에 이를 달성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범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장학금 제도를 더 확대하는 등 각종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실제로 산살바도르의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요. 한편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은 부켈레의 행보에 크게 화가 난 상태였죠. 권력을 잡은 그가 당에 커다란 금전적 도움을 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부켈레가 사비까지 사용했던 탓에 떼먹을 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잔뜩 열이 받은 것은 부켈레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사람은 갱단과 협력하고 있으며 부패의 온상입니다. 고위공직에 오르며 당의 내부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그는 민족해방전선 소속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불만을 거침없이 표현했죠.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 부켈레의 철천지 원수가 된 당은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온갖 모함을 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켈레는 갱에 협조하며 뒷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가 기존 노점상들을 입점시킬 목적으로 개장한 쿠스카틀란 시장이 갱단의 지배구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켈레가 여성 당원에게 사과를 던지며 마녀라고 모욕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를 짓밟는 몹시 무례한 행위입니다. 부켈레가 당의 윤리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정말 당당하다면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 10월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에서 출당한 부켈레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 2019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데요.
그가 시장을 역임하며 보여준 행보에서 어렴풋이 무엇인가를 느낀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민족 해방 전선이 아닌 부켈레를 향해 있었죠. 2019년 2월 부켈레는 37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민심을 잃은 민족 해방 전선은 직전 치러진 총선에서 완패해 대통령을 막을 힘이 없었고 그 즉시 부켈레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내걸었던 핵심 공약 갱단의 종식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2019년 6월 19일 자정 영토 통제 계획이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었죠. 1단계 준비, 대규모의 군경을 동원해 갱단의 자금줄을 틀어막고 그들의 재정을 붕괴시킨다. 2단계 기회, 의무 교육과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교와 스포츠 센터를 건설함으로 청년들에게 갱단이 아닌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3단계 현대화, 드론, 헬리콥터, 야간 투시경 등 각종 첨단화 장비를 도입해 군대가 갱단을 압도할 수 있도록 만든다. 4단계 침입, 현대화된 군대를 직접 진입시켜 갱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수복한다. 5단계 축출, 도시를 완전히 포위해 갱단 잔당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체포한다. 6단계 통합, 조각났던 국가를 재통합한다. 7단계 가능성, 1에서 6단계가 실패할 경우 시행된다. 상세 내용은 극비에 붙인다. 영토 통제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갱단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진 소년들과 청년들은 학교와 스포츠 센터에서 꿈을 키웠고 자금 사정이 악화된 갱단은 서서히 와해되어 갔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며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말았죠. 2019년 11월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2020년 절정에 달하며 세계 각지에서 전례 없는 봉쇄 조치가 시행된 것입니다. 가까운 미국 등의 급여가 높은 국가에 직장을 구한 사람이 많아 해외에서 송금되는 외화가 엘살바도르 경제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경 폐쇄는 천재지변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급격하게 악화된 경제 속에서 갱단들은 유례 없이 세력을 불려나가기 시작했고 국경을 넘을 수 없는 환경 속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갱단 간의 대규모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 지하는 최악의 상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윽고 2022년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단 3일 만에 무려 8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엘살바도르 내전 당시를 제외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3월 27일 부켈레는 예외 상태라는 이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의사소통의 사생활권, 체포 이유를 알 권리, 침묵할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포함한 모든 헌법상 권리는 현 시간부로 정지된다. 일명 갱단과의 전쟁으로 불리는 해당 조치는 아주 과격했는데요. 물증이 없더라도 의심된다면 그 즉시 체포되었고 체포된 이들의 인권은 그 즉시 정지되었죠. 성인이 아니더라도 만 12세 이상이라면 체포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부켈레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죠. 2022년 7월 4만 명 이상을 수용 가능한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할 것을 천명한 그는 단 4개월 만인 2023년 1월 31일 테러리즘 감금센터 일명 시콧이라는 이름의 교도소를 개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체포된 갱단원은 무려 6만 2천 명에 달했는데요. 이들 중 중범죄를 저질러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 자가 바로 시콧 수감 대상자였죠. 사망한 갱단의 묘비를 파괴하는 등 갱단이 되면 치러야 하는 끔찍한 대가를 고의적으로 노출 중이었던 부켈레는 해당 심리전의 연장선상으로 시콧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정부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합니다. 그렇게 공개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메가 교도소 시콧의 모습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요. 국경과 멀찍이 떨어진 것은 물론 가까운 해안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산악지대와 강줄기를 우회해야만 하는 천혜의 위치 조건을 지닌 시콧은 무려 170헥타르의 부지를 할당받고 있죠. 이 중 대부분은 죄수들을 도심과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빈 땅으로 실제 교도소 단지는 23헥타르 정도입니다. 총 8개로 구성된 수감구역은 각각 15,000평에 달하며 중심에 위치한 지휘부에는 중무장한 군경과 자동화기를 포함한 각종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요. 이전에는 갱단원들이 매춘부와 플레이스테이션, 텔레비전, 약물, 휴대전화,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교도관과 군인들은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과거 부패한 정부 인사와 고위층을 매수해 교도소 내의 모든 편의시설을 독점했던 갱단원들에 밀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교도관들과 군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역시 가득하죠. 널찍한 식당을 갖춘 것은 물론 군인들을 위한 푹신한 침대와 쾌적한 화장실 역시 완비되어 있습니다.
침묵을 도모할 수 있는 탁구장, 체력 단련을 위한 헬스장도 갖추어져 있는데요. 생계 문제로 군경까지 갱단에 가담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벌어졌던 엘살바도르에 있어 이러한 복지는 가히 호텔을 연상케 한다고 교도소장은 말하죠. 반면 죄수들이 생활할 공간은 끔찍하게 그지없습니다. 매트리스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4층짜리 철제 침대가 가득 들어찬 이곳이 바로 죄수들을 위한 감방인데요. 각 감방의 수용 인원은 최소 80명, 최대 100명 이상에 달하지만 화장실은 단 2개밖에 존재하지 않죠. 심지어 시멘트로 대충 발라놓은 것이 전부라 죄수들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노출됩니다. 징벌을 위한 독방은 더욱 열악한데요. 조명은 일절 존재하지 않고 외부에서 물 공급이 통제되는 수도꼭지 하나가 전부죠. 별개의 철문을 열고 들어가야 나오는 공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독방 속 죄수는 완벽한 어둠과 정적 속에 갇히게 됩니다. 보안 역시 철저한데요. 쾌적한 시설에서 체력을 온전하는 군인들이 24시간 교대에 가며 언제든 출동 가능한 태세를 유지 중에 있으며 감방 내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곳이 CCTV로 감시 중에 있죠. 곳곳에 위치한 감시탑은 상시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며 9m 높이의 거대한 벽 위에는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3m 높이 철조망이 올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부지 전체에 전파 방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모든 통신이 불가능한데요. 위장한 갱단원이 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실하게 신원이 보장된 유명인 언론인들조차 C곳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수개월간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만 하죠. 가족이나 친구의 면회는 당연하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곳에 수감된 죄수들은 실제로 어떤 모습과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체포된 죄수들의 행적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죠. 헬리콥터의 공중지원 아래 죄수들이 실린 차량이 줄지어 C곳으로 이동합니다. 호송 중인 차량이 습격을 당하는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군용 차량들이 철저히 이들을 호위하는데요. 도착한 모든 죄수는 입소 전 삭발이 진행되며 그 후 엑스레이 스캐너를 통해 전신을 검사받죠. 내장 안에 물건을 숨겨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뼛속까지 검사가 진행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무장한 군인에게 제압당한 채 수감구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죄수는 언제나 수갑으로 신체가 구속된 상태죠. 각 감방으로 분리되기 위해 복도에 빼곡하게 채워진 죄수들은 군인들의 감시하에 장시간의 대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분류 작업이 완료되면 발목까지 수갑을 채운 후 수감될 감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여유란 꿈속의 이야기에 가까우며 언제나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죠. 수갑이 제거된 죄수들은 빠르게 감방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미 자신에게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언제든지 총알이 몸을 꿰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개 중에는 반항하는 죄수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 결말은 독방이죠. 조금이라도 행동이 지체되면 주저없이 톰퍼가 몸을 가격합니다. 이들 중 그 누구도 억울한 이가 없다는 것을 군인들과 교도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 따위는 전혀 들지 않는다는데요. 이들의 얼굴과 몸을 뒤덮은 문신이 각 갱단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수감된 죄수들은 이제 평생을 이 좁은 감방에서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과 매일을 부대끼며 지내야만 합니다. 삼엄한 감시 아래 용변을 보고 더러운 시멘트에 고인물을 바가지로 퍼 몸을 씻는 것이 이들에게 허락된 위생의 전부인데요. 천장 위쪽에서도 감시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구석으로 파고든다 하더라도 감시를 피할 수는 없죠. 하루에 3번 제공되는 식사는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쌀, 파스타, 또띠아와 설탕을 탄 간단한 음료가 전부인데요. 맛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어 요리되는 음식임에도 불평은 있을 수 없죠. 식기 따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 식사를 쌓아두면 죄수들이 알아서 가져가야 하는 구조인데요. 이들이 감방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단출한 감옥 내 공장에서 노동을 할 때와 하루 30분만 허락된 운동 시간뿐이죠.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와 C콧은 엘살바도르 내 갱단들에게 있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자금줄이 끊어져 뇌물도 바치지 못하고 무력으로 저항하려 해도 현대화된 군대의 화력이 너무나 압도적이었는데요. 바깥에서 사보타주를 벌여 교도소 내 각종 보안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려 해도 자체적인 상하수도 시설과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자체적으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C콧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죠.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이코패스들은 평생 이곳에 갇혀 있을 겁니다. 단 한 건의 석방이나 탈출도 없이 C콧에 수감되는 갱단의 숫자는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간 엘살바도르를 지배했던 거대 갱단들이 단 20개월 만에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데요.
그 이면에는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고문, 그에 따른 사망자 발생 등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만 생존을 위해 자유 대신 독재를 택한 엘살바도르 시민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여론조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의 96.4%가 시콧을 지지하며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90%에 육박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한데요. 2015년 10만 명당 105.2건에 달했던 살인 범죄율이 2024년에는 무려 2.4건으로 줄어든 것이죠. 이는 2015년 대비 2.3%에 불과하며 미주 대륙에서 캐나다 다음가는 낮은 수치입니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엘살바도르 시민들은 꿈만 같은 평화를 마음껏 만끽하고 있는데요. 생계를 위해 갱단에 가입해 살인이나 폭행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범죄자들은 시콧에 수감되는 대신 각종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의 여러 작업에 투입되어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이래서 4달러의 시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이들은 21년 한 해에만 수백 채의 건물을 보수하는 등 건설 산업에서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추후 자유의 몸이 된 후에도 우수한 인력으로서 활약할 것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한편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행보를 본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페루 등의 주변 남미 국가들은 부켈레의 정책을 롤모델 삼아 대형 교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강도 높은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예고 중에 있는데요. 이들 역시도 높은 범죄율에 국토가 신음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에콰도르의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시콧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된 12,000명의 죄수를 수용 가능한 대형 교도소를 두 곳 건설할 것이라 선언했으며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 또한 시콧을 카피한 수용인원 2만 명의 교도소를 건설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범죄자를 우리의 메가 교도소 시콧에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4일 나이브 부켈레는 수수료를 받고 미국의 범죄자를 시콧에 수감해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미 국무장관은 부켈레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콧을 이용해 자국 내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 중이라고 하죠. 최근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선에 성공한 부켈레는 계속해서 비상사태 기간 재연장을 반복하며 마지막까지 갱단을 소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교도소 시콧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죄수들이 수감되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56년 6월부터 8월까지 북한에는 피바람이 붑니다. 8월 종파 사건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정치 숙청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분산된 세력에 의해 지도되던 초기 북한에서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 김일성이 간택되고 수상의 자리에 오르자 그를 중심으로 하던 만주파가 다른 분파의 중심 인물들과 잔존 세력들을 제거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린 것이죠. 자신의 정적들을 모조리 숙청한 김일성은 정치 지도부를 단일화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독재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하게 된 악명 높은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김일성이 정적을 포함한 그들의 가족을 모아 가두었던 정치범 수용소이죠. 함경남도의 요덕, 단천, 덕성군, 함경북도의 온성, 회령, 화성, 부령군, 평안남도의 천마군, 자강도의 동신군까지 알려진 곳은 5개이나 신설된 것까지 합하면 북한에는 최대 8개의 수용소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곳에 나누어 갇혀있는 수감자들은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데요. 23만 명이었던 2021년에 비해선 줄어들었다고 하나 이들은 풀려난 것이 아닌 일전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대량 사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해서는 외부로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위성 지도로 대략 확인되는 외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가 전무한데요. 그 안에 충격적인 실태는 수용소를 겪고 난 뒤 남한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에 의한 증언이 대부분이죠. 정치범이라는 죄명은 말 그대로 명목상일 뿐 여기에 끌려오는 이들은 자신이 왜 잡혀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며 가족이 저지른 죄로 인한 연좌제 형식으로 온 가족이 다 같이 끌려오거나 단순히 김일성의 외모를 비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김일성의 사진이 실린 신문지를 벽에 도배하였다고 끌려간 이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대한민국의 방송이나 가요 등을 감상한 사람, 탈북 시도를 하다가 잡힌 이들, 기독교 신자들도 있죠.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는 나라로 모든 종교를 사이비
혹은 미신으로 취급하며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별도의 재판이나 심사 없이 무작정 끌려오기 때문에 자신의 죄명, 복무해야 하는 형량, 출소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끝없는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들 중 혁명화 구역에 수감된 이들은 수년이 걸릴지언정 나갈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갖은 노동에 시달리고 기밀선거의 우상화 교육으로 뇌가 절여지다시피 세뇌되지만 혁명화 구역에 수감되는 모든 이들은 그 어떠한 부당한 대우라도 전부 참고 견뎌내는데요. 이보다 더한 지옥의 끝자락, 완전 통제구역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악의 그리고 최대의 인권 말소지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정 형기를 채운 후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혁명화 구역, 그리고 죽어서도 나오지 못한다는 최악의 장소, 완전 통제구역인데요. 요덕 제15호 관리소와 개천 제18호 관리소, 이 두 개의 혁명화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용소들은 100% 완전 통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들은 형기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도 그리고 죽어서도 수용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혁명화 구역에서 진행되는 기밀선거의 우상화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사회로 돌려보낼 일이 없는 교화가 불가능한 인원들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완전 통제구역은 극심한 노동과 고문, 굶주림으로 이루어진 현세에 재현된 지옥도와도 같습니다. 수감자들은 어떠한 법적,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요. 간부 역할을 하는 보위원들 또한 이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죠. 완전 통제구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인륜적인 행위들은 그 내용이 너무도 잔혹하여 영상에 차마 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어린 시절 나치 수용소를 직접 겪은 적이 있는 전 국제사법재판소 소속 법학자 토마스 부어 겐탈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정치 수용소 실태는 내가 보고 겪은 어떤 것보다 더 끔찍하다라고 말했을 정도인데요. 충격적이다라는 말로도 차마 대변이 힘든 완전 통제구역의 실상은 현재까지 공인된 완전 통제구역의 유일한 탈출자이자 생존자 김용의 수기에서 엿볼 수 있죠. 나는 1993년 8월부터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제14호 정치범 관리소에서 인간 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짐승과도 같은 끔찍한 일들을 겪었다. 내게 주어진 죄명은 얼굴도 모르는 부친의 경력 때문이었다. 어떤 목적에서 간첩의 자식이 애국자의 탈을 썼는가. 3달간의 모진 고문을 겪고 호송차에 실려 평양에서 5시간가량을 달린 뒤 5개나 되는 감시초소를 통과했다. 차가 멎자 호송원이 나를 내리게 하고 넉마루 된 옷 하나만 입게 하고서는 꿇어앉게 시켰다. 다시는 바깥 세상 구경을 못하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입소한 첫 해 10월 강제노역을 하게 된 곳은 밤나무골이었다. 밤알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지만 밤을 주워 먹기 위해 산을 오르면 도주 분자로 찍혀 즉석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하루는 석탄을 실어 나르는 전차 운전공 김철민이 광찻길에 밤알 몇 알이 굴러 내려와 있는 것을 보고 광차를 세우고 그 밤알을 주우려 했다. 그러자 어디서 보았는지 고함 소리와 함께 보위원이 달려와 김철민의 허리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는 사정없이 구타하기 시작했다. 이놈은 사회에 있을 때도 당과 인민에 대한 해독 분자였는데 여기 와서도 자기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반항을 하다니 이런 해독 분자는 죽어도 싸다. 보위원은 이렇게 외치고는 그의 머리를 구두발로 내려밟은 채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철커덕 장전을 하더니 그대로 방아쇠를 당겨버렸다. 망치로 귓전을 때리는 듯한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검이 되어버린 김철민의 시신을 끌고 가는 장면은 흡사 산짐승을 잡아 끄는 모습을 방불케 했다. 그렇게 숨진 김철민의 손에는 그때까지도 반짝이는 두 알의 밤이 으스러지게 잡혀 있었다. 김용의 수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이 완전한 무법지대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이든지 죄를 짓고 들어온 수감자라고 하여도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당연한데요. 하지만 이곳 완전 통제구역은 다르죠. 이러한 내부 상황에 대하여 회룡수용소의 경비병이었던 탈북자 안명철은 보위원 기분 내키는 대로 쏴 죽인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생존자 김용의 수기 증언, 경비병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의 저서 등으로 인해 일부 드러난 완전 통제구역의 실태는 생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흙벽이 볏집으로 엮은 지붕집에서 모여 살았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온 집안에 물이 샜으며 당연하게도 겨울에는 어떠한 보온장치도 없이 온몸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는데요. 옷은 넝마 같은 천쪼가리가 전부이며 이마저도 귀하여 죽은 사람이 생기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 옷을 찢어 가져갈 정도였죠. 수용소 내부에는 수도시설이 아예 없고 위생구의 공급도 일절 없어 의류를 세척하거나 몸을 씻을 수 없으며
질병에 걸려도 소독 외에는 치료를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각 구역별 진료소와 상주하는 의사들이 있긴 하지만 의료 장비와 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갖은 질병과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저 감기약 하나일 뿐이죠. 또한 이들은 마음 놓고 대화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수감자들 가운데 보위원의 밀정 역할을 하는 밀고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겉으로 봐선 누가 밀정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의심과 불신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하죠. 이러한 밀고자와 감시가 성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합당한 제보였을 경우 좀 더 몸이 편한 작업장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감자 셋 이상이 모여 대화하는 것을 쿠데타로 간주하였기에 수감자들은 사실상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다 같은 지옥의 끝자락에 서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수감자들을 가장 많이 죽음으로 내몬 것은 식량 부족이었습니다. 김용의 수기에 따르면 11분의 식량이 공급되는데 그것으로 무려 30일을 버텨야 하는 실정이며 그마저도 풀죽에 강냉이 한두 알을 넣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데요. 하루하루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셀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하죠. 다음은 완전 통제 구역에 관한 실제 묘사와 증언을 토대로 추려낸 내용들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 지렁이도 개구리도 그냥 잡아먹는다. 점점 짐승화가 되어가는 수감자들, 두 손과 두 발로 기어다니는 수감자들도 많다. 완전 통제 구역에서 쥐고기는 유일한 영양 보충거리이다. 수감자들이 하도 잡아먹어서 관리소원의 쥐들은 거의 멸종 직전이었다. 22호 수용자들은 돼지 돈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매일 돼지의 먹이를 훔쳐먹었다. 모두들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감자들은 사람 설계도만 남은 상태였다. 인간의 형체만 남았을 뿐 온몸에서 살점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말라 비틀어진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일주일에 30분 있는 햇빛 쬐기 시간에는 경비 몰래 닥치는 대로 풀을 뜯어 먹어야 한다.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고 그러다가 들키면 그대로 죽어야 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북한의 수용소에서는 현재도 인권 유린 행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주나 탈출을 하다 걸리는 이들은 그 즉시 공개 처형장에 오르게 되죠. 단 14호 수용소만큼은 공개 처형이 아닌 비밀 처형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1990년 처형 장면을 보고 분노한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보위원이 8명이나 살해되었기 때문인데요. 진압을 위해서 기관총이 사용되었으며 증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만 1,500명의 수감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처형이 비밀스럽게 진행된다고 하여도 그 빈도가 작기에 수감자들은 죽음이 일상화된 지옥에서 24시간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14호 수용소 출신인 김용의 증언에 의하면 평균 45일에 한 차례씩 한 번에 많게는 5명까지 비밀 처형장으로 끌고 갔다고 하죠. 목숨을 건 탈출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수많은 경비들을 뚫어낸다고 쳐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울창한 가시수풀림과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대못을 박은 함정, 빈틈없이 둘러진 전기 철조망이죠. 최근 공개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핵기지 내부에도 수용소가 설치되었으며 이곳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핵노역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방사선 피폭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는 죄수 중에서도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이들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죠. 수용소에서 서양인 수감자들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70세 전후의 나이에 키가 크고 파란 눈을 가진 분명한 서양인이었으며 미국 혹은 영국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수용소 내부에서 돌았던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6.25 전쟁 장진호 전투 때 잡힌 미군 포로들이며 대부분 장교 출신이었다고 하죠. 김일성이 직접 너희들이 빼앗으려던 북조선 땅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라라는 교시를 내려 이들을 평생토록 가둬놓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이 같은 미군 포로에 대한 일화는 수용소 탈출에 성공한 김용에 의해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전해진 증언이기도 하죠. 이러한 행태들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수용소의 인권 개선 촉구와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북한은 세계의 여론과 저주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답게 그들은 눈과 귀를 닫고 자신들이 세운 잣대 아래에서만 행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지거나 북한의 체제 붕괴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수감자들은 풀려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국가위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완전 통제 구역에 있는 모든 이들, 즉 20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은 전부 몰살되기 때문인데요. 북한 출신 기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전문 언론 데일리 NK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하거나 국가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들면 모든 수감자를 사살한다라는 매뉴얼이 김정은 집권 들어 공식화됐다고 하죠.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는 없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이미 너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얘야, 나는 더 살 것 같지 않으니 너 하나라도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빤히 쳐다보시는 어머니는 말씀을 잊지 못하셨다. 어머니의 눈길에서 나는 그분이 바라시는 바를 읽을 수 있었다. 고민 끝에 며칠 후 어머니, 만약 내가 없으면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어머니는 아들의 결심을 알아차린 듯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했다. 사내가 사소한 일에 사로잡히면 큰일을 못한다. 그 후 아들이 어머니의 손에 전해준 것은 미리 쓴 유서였다. 나는 1998년 9월 18호 관리소를 탈출하는 데 성공해 같은 해 겨울 두만강을 건넜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